이번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부동산 선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윤 당선인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겠다고 공인했는데요. 특히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주택 250만 호 공급인데요.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형태의 집을 공급하겠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활성화를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일기 신도시를 재정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세금도 깎아줍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부세 완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취득세도 깎아줍니다. 최고 12%를 내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거래가 지금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집을 사고 싶은데 대출이 안 돼서 발을 동동 굴렀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죠. 임대차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정권이 바뀜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쪽 분야에서 전문가이신 김재경 소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재개발과 재건축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둘 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게 재개발, 기반시설이 양호한 것은 재건축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규제 차이가 워낙 하늘과 땅 차이다 라는 점이 나타납니다. 원래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비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든지 기간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정비가 안 되던 것을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게 재개발이다 보니까 공익적인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규제를 상대적으로 덜하게 되는 것이었고요.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것이죠. 인프라는 훌륭하게 갖춰져 있는데 단순히 아파트가 오래됐다. 정부에서도 공익적인 측면은 딱히 없는데 주민들의 욕심으로 진행되는 게 재건축 아니냐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재건축 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았다라는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인지하고서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사안 같은 경우는 반신반의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라든지 아니면 종부세를 재산세랑 통합시킨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언제 가능할까? 기대 반 걱정 반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이 있죠. 이제 대통령 당선인께서 후보자 시절에 내세웠던 공약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있지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국무회의 통해서 시행령은 바꿀 수가 있는데 하지만 법은 못 바꾸는 것이죠. 법을 바꾸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사실 여야가 서로 협치를 하지 않는 이상은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라도 실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거가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금방 풀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종부세 같은 경우도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들은 솔직히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시행령 정도로 갖다가 조금 완화를 해주겠다 뭐 이 정도로밖에 기대를 못 하다 보니 실제 시장에서는 기대감은 높지만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꿈틀거리는 건 맞지만 아직 그것이 큰 변화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대표적 종부세 같은 경우도 공정시장 가액 비율 같은 경우를 조정을 하겠다. 체감되는 부분들을 좀 낮추겠다. 이런 거는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지만 종부세율 자체는 사실 국회 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인께서 공약 내세운 것 중 하나가 안전진단 면제가 있거든요. 30년 이상 공동주택 안전진단 아예 면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변경 사항이고 실제로 현재 국회 보정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긴 하거든요. 여기서 완벽하게 다 없애는 건 아니고 대표적으로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면제해주자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 같은 경우는 여야가 사실 협조가 가능할까? 대표적으로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3조로 대표되는 2차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솔직히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2조를 보게 되면 안전진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고시에 있는 비율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전진단 가중치가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거가 구조 안정성 비율이 50%라는 내용이 있는데
2018년도에 강화하기 이전에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이 구조안정성 비율이 20%였고요. 이제 주민 편의시설 관련된 비중은 40%나 됐었습니다.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구조안정성 비율이 변경되는 쪽으로 해서 그동안 안전진단에서 막혀 있었던 서울의 재건축 단지들이 다 통과가 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재건축 사업에서 지난 5년 동안 재건축 사업이 잘 안 됐던 것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영향이 크잖아요. 윤석열 당선인은 물론 이제 완화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국회 통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재건축 사업이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일단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 협조가 있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렵고, 이 부분 자체도 좀 연역을 한번 짚어보면 2000년대 중반 때 참여정권 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법률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법률 자체가 이제 시행이 된 이후로 재건축 사업이 잘 안 됐죠. 2009년도부터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무너지기 시작했었거든요. 재건축 관련된 법안을 폐기하려고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사실 그게 안 됐었습니다. 그러고서 2012년도 12월 달에 한시적으로 유예가 되고, 이 5년 유예가 끝난 시점이 2017년도 12월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건설 경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없애지 못하고 한시적인 유예만 있었다. 이런 사항들을 알게 되면 지금 대통령 공약이긴 하지만 법이 개정되기는 솔직히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나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시행령 개정으로 갔다가 이 부담금이 어떤 식으로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낮아질 수는 있다라고는 볼 수 있죠. 하지만 몇 억 정도로 줄여준다라고 했을 때도 이 몇 억이 부담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어떤 시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각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시점별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청약하려고 해도 또 가점도 떨어지고 빌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빌라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한테 주의할 점 같은 건 좀 말씀해 주세요. 빌라 투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 최근 들어서 신속통합계획이라든지 공공재개발인지 구역 지정이 되는 지역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건축과 다르게 정비구역 지정 자체가 워낙 까다롭습니다. 시도지사가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지정권자의 지정이 없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다 보니까 정비구역 지정 자체가 일단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재건축과 다르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동의가 사실 그렇게 많이 거치지가 않아요. 낙후된 정비 예정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그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이 정확히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동의서를 걷다 보니 동의율이 잘 안 고치는 문제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 조합 설립 인가까지 가는 길이 너무나도 험난하다. 법률적인 요건들을 못 맞춘 곳은 설령 시도지사가 지정을 해주고 싶어도 지정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냥 오래된 것 같다, 부동산 사장님이 여기 재개발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들어가도 안 되고, 근데 이제 또 이런 빌라를 지으시는 분들이 빌라 자체는 잘 안 팔리니까 재개발이 될 수 있다라고 현혹을 하면서 파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입주권, 즉 권리 산정 기준에 대한 문제 때문에 현금 청산 당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신축 빌라 자체가 노후도를 깨는 부분,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부분 때문에 해당 신축 빌라가 모여 있는 곳들은 재척시키면서 정비 사업이 갈 수 있는 가능성들도 매우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예정지 투자는 너무 위험하다. 사회초년생 분들께서는 재개발도 최소 현금이 5억 이상이 필요해요. 이런 식의 투자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진짜 소액은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라고 많이들 반문하고, 애초에 빌라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소액으로 접근하려고 해서 그런 거거든요. 차라리 재건축 예정지를 투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드려요. 윤 당선인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약속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한 결과일 것입니다. 부작용이 큰 과도한 규제를 풀고 징벌적 세제를 완화해서 거래의 숨통을 트고 시장의 기능을 살리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다시 집값이 치솟으면 자산 양극화는 더 커질 것이고 서민들과 젊은 층의 좌절감과 박탈감은 극대화될 것입니다. 주택 공급 신호는 확실하게 주면서도 투기 과열 방지책을 함께 강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어디로 옮기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국민들의 집 걱정을 어떻게 덜어줄 것인지를 더 고민하는 당선인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박일근의 이코노픽입니다.